네, 안녕하세요. 류성현입니다. 네, 제 고향은 6.25 전쟁 이후에 분단돼서 강원도가 두 개가 또 이제 딱 분단됐는데 그것이 또 같은 지명의 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네, 근데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고향은 상당히 좀 시골스러운 풍경이고요. 그곳에서 고등학교랑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군대에 갔죠. 음, 뭐 한 가지로 딱 뭐 꼽기가 어렵긴 하지만 군대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예, 군대 가서 뭐 8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것이 북한의 기억 중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시골에서 놀았던 뭐 고등학교 시절 이런 것들이 예, 있죠. 북한의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들어야 돼요. 거기 있는 거. 예, 다 듣는데 거기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김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을 공부하는 혁명 역사, 혁명 활동이라는 과목이 상당수 차지합니다. 그 외에 또 뭐 국어, 수학 이런 것들 있고 한데 영어를 또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에서 영어 공부는 제가 해외 나가서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 보냈었죠. 공부가 대부분 그 교육 시스템이 그 김씨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 척도로 해서 그리고 다른 공부도 이제 같이 배합하는 형식입니다. 아무리 그냥 뛰어나고 실력이 좋다고 해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김씨에 대한 충성심이 없이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완성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북한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에는 없는 세뇌 교육의 한 부분인 그런 뭐 절대적 충성심 이에 대해서 가르치죠.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부대에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은 어디 지원해서 가지만 북한은 그 군사동원부라는 곳에서 다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는데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대 가면 10년 동안 고생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좀 좋다고 소문난 그 부대에 가는 거죠. 저도 부모님이 뇌물을 좀 줘가지고 북한의 공군이라는 데 가서 오기 전까지 거기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입시 원서들을 다 제출했을 때 항공대학교에서 저를 아마 공군 경력을 보고 뽑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처음에 가서는 무선하고 탐지기 이거 레이더망 하는 거 이거를 신병을 받다가 그리고 또 이거 보직 전환해가지고 운전병이라는 걸 했습니다. 오기 전까지 제가 운전병을 하다 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뭐 많이 차이 나야 1년 반, 2년 차이 정도 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많이 나면 10년, 13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서 한 1년 반쯤에 있었을 때 저보다 한 4, 5년쯤 되는 상사가 저에게 불합리하게 어떤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저를 구타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입에 피가 터지고 하니까 잠시 이게 이성을 제가 잃었었죠. 그래서 상급 반항이라고 하죠. 네, 그걸 했었어요. 한 4년, 5년 위에 되는 그 사람에게 했었는데 저보다 위에 계급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그냥 모두매를 놨었어요. 네,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상급 반항을 하냐 하면서 그런 일이 저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매도 좀 꽤 상당히 많이 맞았고요. 네, 그 속에서 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나중에 다른 지휘관들이 저를 손대기 이게 주먹질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해요. 얘는 때리면 그냥 맞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군복무 한 3년 차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는 그냥 뭐 나름 쭉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냥 갔죠. 네. 제가 또 밑에 사람 때릴 일도 없었고요. 저희 부대 제가 있었던 부대에 중앙당에 그 관계된 아이도 있었어요 거기. 그 애는
아버지가 그 차 번호 727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그 중앙당 차인데 그거 타고 부대에 와서 그냥 자기 아들 딱 태우고 가서 한 2달 놀다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서는 잘 살지 몰라도 이 큰 북한이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곳에서 제가 너무 그냥 제일 하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상당했었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쭉 모든 걸 참고 뭐 군복무를 했었던 거죠. 로비를 하지 못한 뭐 군인들이 북한은 과반수죠. 네.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좀 제한적이니까요.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이라고 했는데 그 시골의 풍경이 조선시대 임꺽정 시대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농민들이 그 허리가 부러지도록 쌀농사 짓고 뭐 하더라도 농민들은 굶어 죽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대부분을 다 국가에 바쳐요. 그 바치지 않겠다고 감추면 집에다 감추면 와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가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쭉 이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고 이런 거를 교육으로 배웠고요. 뭐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전단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전단지를 쭉 읽어보면서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한데 그것이 좀 새로운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저에게. 그때 100%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래서 그 땅에서 전단지를 보고 내가 당장 가야지, 예, 이렇게 결심으로 이어졌던 거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 그 땅에서 살고자 분투를 했는데 모든 게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그 땅을 떠나게 됐었던 거죠. 음, 제가 중학교 때 그 군대 가기 전에요. 군대 가기 전에 백두산 답사라고 갔었어요. 백두산 답사를 가면 중국 국경하고 쭉 이제 끼고 올라가거든요. 예, 답사를 하는데 그때 중국을 보니까 야, 저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곳은 제 부모 형제도 살고 있고 친구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되는 땅인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도 언젠가는 쟤네가 저렇게 화려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 거야. 예, 이런 생각으로 예, 저의 마음을 달랬죠. 그리고 군대에 그때 갔죠. 군대 가서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하나 이 사회에서 빛을 볼 거야 하는 뭐 일말의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여기에 그 땅을 떠나게 됐던 거죠. 여러 사건들이 이제 합쳐지는 것 같아요. 뭐 전단지 봤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북한 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이 사회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사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하는 그런 생각까지 예, 와닿게 됐던 거죠. 저희가 이제 열심히 뭐 일을 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아침에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또 지휘관이 나와가지고 야, 너네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는 지휘관의 아들은 집에 와 있어요. 저희가 그 집 수리를 해주거든요. 집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농사도 그 집에 필요한 농사 이런 걸 다 해주는데 아들 놈은 그 집에 와가지고 그냥 띵까띵까 놀아요. 걘 부대에도 안 가요. 이러면서 자기 아들은 여기 와 있는데 저희 보고 잘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곳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서 다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대에 어떤 애가 아버지가 중앙당 쪽에 있으면 727 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저 애를 데리고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놀다가 보내고 그리고 북한도 여러 가지 그 간부 선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열심히 한 사람보다도 어떤 배경을 가졌냐에 따라서
군관학교도 가고 또 사회대학교도 가고 이런 것들을 목격하는 순간 이것이 과연 노동당에서 말하는 그러한 진정한 뭐 평등의 사회인가 이런 강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탈북을 원래 제가 북한을 바꾸든 뭐 어떻게 하든 군대를 전역하고 하려고 했어요. 한 10년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 군복무 하는 중간에 너는 운전병이니까 3년을 더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전역 날짜가 까마득하게 더 멀어지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다. 내가 이 시점에서는 뭔가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뭐 북한을 바꿀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 북한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막 일시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결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죠. 스스로가 한 시간을 두고 쭉 지켜봤는데 점점 생각이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무조건 떠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가 아마 1월쯤 됐을 거예요. 1월쯤 됐을 때 탈북을 DMZ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DMZ로 가야 되는데 시즌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당장 떠나서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도 도와야 되고 그 상황도 잘 저를 도와야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을 제가 택하게 됐죠. 장마철에 가면 내가 DMZ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DMZ에는 지뢰가 많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강물이 불어나면 저 강물 따라 DMZ를 내려가면 거긴 지뢰가 없을 테니까 한 번도 지뢰를 밟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있으면서 경계근무랑 나가서 이렇게 보초랑 서면 비 오는 날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가장 적합한 날이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해서 쭉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 시즌을 맞춰서 떠났죠. 제가 막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다 글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중국에 그 뭐 병서가 있어요. 소설책 같이 이렇게 있는데 손자병법과 36개라는 장편 그 전략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영감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걸 탈북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군대는 없어지면 한두 시간 안에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찾지 않게 만들어 놓을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손자병법과 36개라는 그 책에 금선 탈각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리고 소리 장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적에게 저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법이 딱히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근데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뇌물을 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한 푼 두 푼 모아뒀던 그 돈들을 그 뇌물로 썼죠. 뇌물로 쓰고 저를 찾지 않게끔 해놓고 한 2달 정도 나를 좀 찾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DMZ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북한 군이 김정은에게 다 이 손전화기를 쓰지 않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진짜 장교들은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일부 병사들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대폰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 택시 기사하고 알고 뒀다가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택시 타고 이제 가서 또 버스 타고 DMZ 근처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또 버스에서 내려서 산으로 이렇게 쭉 왔죠.
그런데 제가 어떤 통행 증명서 이런 게 없었어요. 북한은 도와 도를 넘어갈 때 무조건 통행증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초소를 통과할 때는 그때도 역시 버스 기사한테 담배라도 한 갑 이렇게 주면서 이 버스를 이 초소를 우회해서 제가 먼저 걸어가서 서 있을 테니까 초소 검문한 다음에 저기 한 500m 앞에서 제가 손을 들면 그때 좀 버스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초소를 이렇게 우회했죠. 그리고 DMZ 근처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거기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혹시 여기 얼마 더 가면 어디쯤 경무 초소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경무가 아마 우리나라 치면 헌병 초소쯤 되는 거예요. 네, 그 초소가 있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한테 확인을 해요. 그러면 매치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아, 그쯤에 정확하게 있구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또 산길로 애도는 거죠. 초소를 애돌아서 그렇게 해서 DMZ까지 왔죠. 네. 그 DMZ까지 앞에까지 걸어서 오는 게 한 40km 정도 걸었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DMZ까지 왔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겹쳐들더라고요. 저기 넘어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물론 내가 저가 떠나기 전부터도 그런 각오는 하고 왔는데 그게 딱 직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DMZ 앞에서 제가 한 하루 정도 제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과거에 지나갔던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북한 땅에서 가만히 산다면 계속해서 그냥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삶을 그냥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DMZ를 넘어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열의 10가지의 하나의 희망이 저기 DMZ 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인간이어서 많이 무서웠죠. 무섭지만 용단을 내렸죠. 사람이 무서우니까 뭔가 찾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조상이 계시는 데다가 절도 한 3번 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다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간절히 이렇게 빌었죠. 예, 빌고 또 영화를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십자가 긋는 거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아, 제발 내가 가는 이 길이 반역의 길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이라면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시간 저녁 9시 땡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기도하고 떠났죠. 떠나서 쭉 내려왔는데 북한군은 제가 간지 안 간지도 잘 모르죠. 걔네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뭐 첨단 장비 이런 걸로 DMZ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밤중에도 저를 이제 발견을 했죠. 그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조명빛이 저에게 쭉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두 손 흔들고 그리고 막 소리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안내를 합니다. 방송 안내를. 귀순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쭉 내려 해서 철책 앞에까지 힘겹게 갔어요. 철책 가기 전에 그때 좀 저를 와서 딱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철책 앞에까지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철책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한 10여 명 쭉 뛰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옷도 다 이제 물에 비에 젖고 체육도 엄청 왜소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그 가오가 있잖아요. 또 남자라는 가오 뭐 이런 걸 해서 옷깃을 잘 여미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서 이제 딱 썼죠. 썼는데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장비들 다 내려놓게 하고 저를 이렇게 탁 묶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꾸를 못하고 묶여서 들어갔죠. 사실 여기 아시아권에서 특히 한국 문화에서
대낮에 어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선글라스 쓰고 다녀도 아, 저 새끼 저거 뭔가 그 꼴값 떠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밤중에 선글라스를 쓰는 거는 상당히 도덕적으로나 뭔가 어긋난다는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북한을 갈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을 가리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본인의 의사가 없이는 기자회견이랑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런 건 마음 놓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의 안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 군인들을 맞다 들렸을 때는 여러 가지 심정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실감이 되게